연금 수령일 아침, 통장에 찍힌 금액은 고작 5,040원이었습니다. 40년을 일했는데 남은 건 숫자 하나였죠. 하지만 그날 이후 한 남자의 조용한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잘 나왔네 라고 했습니다. 5,000원 보고 그런 말을 한 겁니다. 그날 제 얼굴 ATM 화면보다 더 창백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 웃음이 서글펐는지 뒤에 서 계시던 아주머니가 괜찮으시냐고 물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춘섭입니다. 올해 68이고요. 은퇴한 지 6년, 혼자 산 지는 9년 됐습니다. 서울 북쪽 성신여대 앞 고시원 옆 골목에서 자취하며 살고 있어요. 예전엔 봉제 공장에서 일했는데 손목이 망가져 그만뒀고 지금은 새벽마다 폐지 줍는 일을 합니다. 습관은 사람을 지탱해 줍니다. 저는 매일 오전 5시 30분에 눈을 뜹니다. 누가 깨우는 것도 아닌데 정확히 그 시간에 눈이 떠집니다. 세수를 하고 방울토마토 몇 알로 아침을 때운 뒤 그 동네에 하나뿐인 공원을 천천히 한 바퀴 돕니다. 바람이 좋을 땐 운동기구에 몸을 기대 오래 쉬기도 하고요. 산책이 끝나면 집에 들르지 않고 곧장 은행으로 향합니다. 건물 모퉁이에 붙어있는 ATM기 앞에서 조심스럽게 카드를 넣고 입금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매달 25일은 연금 받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이 그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마음이 이상했어요. 별다를 것도 없는데 괜히 마음이 들떠서 운동화 끈을 2번이나 다시 메고 나왔거든요. ATM 앞에 섰을 때 저도 모르게 21번 고르게 됐습니다. 버튼을 눌렀고 화면에 숫자가 떴습니다. 5,040원. 처음엔 화면이 잘못된 줄 알았습니다. 뒤로 가기를 눌러 다시 들어가 봤고 그래도 똑같았습니다. 5,000원. 그러니까 이게 한 달치라는 겁니다. 국민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동안 잘 나오던 게 왜 이러나 싶었고 어디에 전화해야 하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입에서 먼저 튀어나온 말이 그 잘 나왔네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에 모든 게 들어있었던 것 같아요. 속상함도 체념도 자존심도 누구에게 보이긴 싫은 마음이 그 말을 먼저 밀어올린 거겠죠. 은행 앞 벤치에 잠깐 앉아 있었습니다. 마침 해가 들기 시작한 시간이라 은행 유리창에 햇살이 반짝였고 제 그림자가 바닥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다들 바쁜 아침인데 저만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을 보고 누구냐고 속으로 되물었습니다. 그냥 아무렇지 않게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괜히 사람 많은 시간에 돌아다니면 더 우울해질까봐. 동네 마트도 들르지 않고 곧장 집으로 왔습니다. 라면 하나 끓여 먹고 통장을 다시 꺼냈습니다. 다시 봐도 5,040원이 전부였습니다. 그날 밤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누워 천장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15살 때 공장에서 처음 받은 월급이 4,800원이었거든요. 그걸 손에 쥐고 그렇게 뿌듯했던 적이 없었어요. 근데 오늘 거의 같은 액수를 보며 이렇게 무기력한 건 정말 처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국민연금공단으로 향했습니다. 이야기는 거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예전의 나로 돌아가기 위한 길고 지독한 여정의 첫 발자국이었죠. 너무 창피해서 아무한테도 말 못하겠어. 그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은행에선 5,000원을 받고 공단에선 내 인생이 무효라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사람들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지하철 2번, 버스 1번을 타야 도착하는 거리였습니다. 생각보다 멀었고 건물은 웬만한 병원만큼 컸습니다. 들어서자마자 뭔가 어색했습니다. 복지센터도 아니고 관공서도 아니고 말하자면 그 사이 어딘가 같았습니다. 접수 창구에 서 있는 젊은 직원에게 연금이 너무 적게 나왔다고 이상하다고 말했습니다.
직원은 제 주민번호를 확인하고 컴퓨터 앞에서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90년대 중반쯤 서울 한복판에서 운수회사 기사로 일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회사가 제 이름으로 국민연금 가입 신고를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신고만 했다는 겁니다. 납부는 거의 하지 않았다는 말이었습니다. 한두 번 밀린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한참을 납부한 척하면서 제 이름을 이용해 뭔가 편법을 쓴 모양이었습니다. 그게 가능한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직원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 시절엔 기록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고 책임 추적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어떻게든 납부 기간을 인정받을 수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직원은 불가능하진 않지만 회사의 소명 자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즉 회사가 제대로 내지 않았다고 인정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정말 말문이 막혔습니다. 벌써 20년도 더 지난 회사고 그 회사는 이미 사라졌는지도 모르는데 거길 찾아가 다시 내 명예를 증명하라니요. 나는 돈도 모르고 법도 모릅니다. 계산기도 잘 못 두드리는 사람이 그 복잡한 제도를 파악하고 소명 자료를 모아 그들에게 다시 내 인생을 설명하라니 그건 너무 잔인한 일이었습니다. 제 얼굴이 굳어가는 걸 봤는지 직원은 죄송하다는 말을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미 다 지난 일이었고 그 시절 나처럼 살았던 사람들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이런 식으로 사라졌을까 싶었습니다. 공단 건물을 나와 정류장으로 가는 길에 전화가 왔습니다. 점례였습니다. 지난주에 반찬 나눔 봉사 갔다가 알게 된 분이었죠. 가끔 통화도 하고 날씨 얘기며 살림 얘기를 나누던 그런 사이였습니다. 목소리가 들리자 나는 갑자기 숨이 막혔습니다. 점례는 밝게 인사했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나 지금 공단 갔다 왔는데 거기서 너무 창피한 얘기 들었어. 점례는 가만히 제 얘기를 들어줬습니다. 중간에 한마디도 끼어들지 않고 그저 잘못한 거 없다고 이상한 게 세상이지 자긴 아니라고 말해줬습니다. 그 말에 숨겨뒀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눈물이 고였지만 나는 억지로 참았습니다. 이렇게까지 창피할 줄은 몰랐습니다. 나이 들면 다 괜찮아지는 줄 알았는데 사는 게 더 힘들어지는 것도 있더군요. 다음 날 아침 산책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ATM 앞에도 서지 않았고 거울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방 한가운데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무언가를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날 이후 내가 한 행동은 아주 작고 아주 천천히 변화를 향해 가는 시작이었습니다.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우리 다 그렇게 살았구먼. 그 말이 입에서 튀어나온 순간 나는 마음속에 쌓였던 무언가가 터져나오는 걸 느꼈습니다. 며칠째 의욕이 바닥이었습니다. 마음속에서 뭔가 무너져 내린 기분이 계속됐고 몸은 정상이지만 어디선가 계속 부서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 공기도 숨막히게 느껴졌고 거리의 웃음소리도 나와는 상관없는 세계 같았습니다. 그날 점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는 평소보다 밝았고 한참을 뜸들이다가 자기 손녀딸을 한번 만나보면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딱히 거절할 이유도 없었고 무엇보다 이 침묵에서 빠져나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점례가 정해준 시간에 동네 작은 카페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나는 소민이라는 청년을 만났습니다. 단정한 셔츠에 노트북 가방을 맨 아이였고 말투는 조심스러우면서도 똑부러졌습니다. 자기소개도 하기 전에 제게 연금 얘기를 물었습니다. 혹시 지난달에 지급금 제대로 받으셨는지, 혹시 근로기록에 이상이 없으셨는지 그런 질문들이 이어졌습니다. 나는 무슨 조사받는 기분이 들어 잠깐 움찔했지만
그 아이 얼굴을 보니 그게 걱정해서 나오는 말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소미는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있고 연금 사각지대에 대해 공부하고 있다며 지역 어르신들 인터뷰를 모아 작은 보고서를 만들고 있다고 했습니다. 나는 처음엔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식으로 시작해야 할지, 무슨 말을 해도 또다시 부끄러움을 느낄까봐 눈만 몇 번 깜빡였습니다. 그랬더니 소민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본인 외할아버지도 같은 문제를 겪었다고. 그때 아무것도 못했던 게 지금까지도 마음에 걸린다고 말이죠. 그 말이 이상하게 내 마음을 스르르 열어줬습니다. 내 얘기만 하긴 좀 쑥스러워서 혹시 다른 사람들도 있냐고 물었습니다. 소민은 망설이지 않고 노인 세 분을 소개해줬습니다. 하나는 미화원으로 30년을 일했는데 계약직이라 연금이 거의 쌓이지 않았고 또 한 분은 시골 농협에서 일했지만 중간에 고용주가 사라져 기록 자체가 없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분은 국가유공자 남편 밑에서 사무를 도맡았던 분이었는데 본인 명의로 된 직업이 없다는 이유로 아무 혜택도 못 받고 산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얘기들을 들으며 속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처음엔 이게 나만의 불운이라 여겼습니다. 무지했고 무력했고 그저 운이 나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이 무시했던 건 단지 나 한 명이 아니었고 수십 년을 일하며 살아왔던 수많은 이들의 흔적이었습니다. 나는 점점 눈앞이 또렷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누군가를 탓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도려내고 싶은 침묵이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사라진 시간들을 이대로 묻어둘 순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미는 작은 모임을 제안했습니다. 이런 사례를 모아 작게나마 공론화해보자고 말이죠. 나는 고개를 끄덕이지 못했습니다. 그게 대단한 일 같았고 나 같은 사람이 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야 나는 조용히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도 도와줄게. 이젠 숨기지 않을래. 그렇게 나는 작은 진실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작고 초라했던 내 역사가 이제는 누군가의 용기로 다시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 나랑 같이 버스 몰던 양반이야. 그 말이 나오는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가 먼저 말을 이었는지도 모르게 모임의 공기가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며칠 전부터 마을회관에 새로운 종이 하나가 붙었습니다. 5,000원 클럽, 매주 수요일 오후 3시. 이름은 장난처럼 붙였지만 그 종이를 찢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임은 점점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처음엔 나 같은 사람들만 모였고 그 다음은 지켜보던 이들도 슬그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누구는 말을 꺼냈고 누구는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랜 세월을 조용히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루하루 버티는 걸로 충분했던 사람들. 하지만 지금은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새로운 얼굴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자신을 대전에서 올라왔다고 소개한 분이 예전에 부천 시내 운수에서 일한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나는 한번 눈을 감았다가 조심스럽게 다시 떴습니다. 그 이름은 나를 벌떡 일으키게 만들었습니다. 부천 시내 운수. 나와 함께 처음 핸들을 잡았던 회사. 그리고 그 회사를 둘로 갈라놓았던 이름, 박 사장. 박 사장은 처음엔 우리와 똑같이 회사 유니폼 입고 손수건으로 이마 닦던 사람이었습니다. 막걸리 한 사발에 웃고 정류장 순번 놓고 실랑이 하던 정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턴가 그 사람은 유니폼 대신 반듯한 셔츠에 넥타이를 메고 나타났습니다. 본부로 간다며 사무로 간다며 우릴 슬그머니 외주로 돌렸습니다. 우린 알지 못했습니다. 계약이 바뀐 줄도 몰랐고 급여 명세서에 서명하는 손이 우릴 제도 밖으로 밀어내는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내일도 일할 수 있으면 다행이었고 고장이 나지 않으면 감사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은 연금제도 개선을 이야기하는 어르신 단체의 대표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심지어 방송에도 몇 번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의 인터뷰엔 시민의 연금권 보호가 필요하다는 말이 자막처럼 흐른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말이 숨이 턱 막히게 들렸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를 내보냈는데 지금은 보호를 외친다고요. 점례가 내 어깨를 살짝 잡았습니다. 나는 그제야 숨을 들이마셨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 나랑 같이 버스 몰던 양반이야. 모임 안의 사람들 눈빛이 하나둘 나를 향해 모였습니다. 그 눈빛은 놀람이 아니라 이해였습니다. 말을 더하지 않아도 모두가 알 것 같았습니다. 그 이름을 꺼내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을지, 그 사람을 마주하는 게 얼마나 무거운 감정이었을지를요. 그날 모임은 예정 시간보다 훨씬 길게 이어졌습니다. 누군가는 예전 근무지 이름을 꺼냈고 누군가는 노트에서 오래된 명함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나는 그들을 바라보며 나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을 처음으로 가졌습니다. 그날 밤 작은 공책 한 귀퉁이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가 당한 일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말하지 않아서 세상이 모르는 것뿐이다. 왜 그랬어? 그 말 한마디가 목에 걸려 도무지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고 묻고 나면 모든 게 무너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입을 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소미는 며칠 동안 노인회관 근처 복사집이며 문서보관소를 들락거리며 과거 회계 자료를 모았습니다. 신의 운수의 근무 기록, 정확히 말하면 사내 사보와 세금 신고 명세서를 찾아낸 겁니다. 나는 자료를 마주한 채 몇 번이나 눈을 비볐습니다. 글씨는 희미했고 몇몇 줄은 번져 있었지만 그 속에서 정확히 보이는 숫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보험료 납부 중지일. 내 이름 옆에 찍힌 날짜. 나는 그때까지도 계속 정직원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야근도 했고 사고도 몇 번 났지만 회사에서 곧잘 위로금이라며 봉투를 건넸기 때문에 의심조차 해본 적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박 사장이 회사 경영을 맡은 직후 우리 보험 납부가 일괄 중단됐다는 걸 나는 처음 알게 됐습니다. 문서에는 몇 명의 이름이 연달아 나왔습니다. 그중 절반이 지금 나처럼 연금을 못 받고 있다 했고 나머지는 이미 세상을 떠났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이들이었습니다. 나는 입을 굳게 다물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박 사장을 찾아갈 결심을 했습니다. 그가 운영하는 복지단체는 서울 강서구의 조용한 골목에 있었습니다. 건물 3층, 엘리베이터도 없던 그곳 계단을 나는 한 칸씩 천천히 올랐습니다. 문을 열자 그가 거기 있었습니다. 낯익은 얼굴, 주름이 늘었고 머리카락엔 흰색이 섞여 있었지만 나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도 나를 알아봤습니다. 순간 얼굴이 굳었지만 곧 웃음처럼 생긴 표정을 지었습니다. 반가운 척하는 그 얼굴이 이상하게 더 불편했습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자꾸 떨렸습니다. 왜 그랬어? 그때 왜 우리 보험 끊었어? 박 사장은 고개를 살짝 돌리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너도 알잖아. 그땐 다들 그렇게 했잖아. 회사 살리려면 어쩔 수 없었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내뱉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몸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땐 다들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당연했단 말인가? 사람 하나의 노후를 단 한 줄 회계장부로 잘라놓고 지금 와서 유감도 없이 당연하다고 말하는 그 얼굴이 나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왔고 말을 이어가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돌아설 수는 없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다시 물었습니다. 너 그때 우리랑 같은 자리에서 같이 밥 먹던 사람이었잖아. 왜 우리만 바깥으로 돌렸냐고. 왜 너만 안으로 들어갔냐고. 박 사장은 더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책상 위에 쌓인 서류 더미만 만지작거릴 뿐이었습니다. 나는 더는 기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가 사과할 거란 기대도, 뭘 되돌릴 거란 희망도 이제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진실 하나만큼은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누가 뭘 어떻게 했는지 시간이 지나면 잊히겠지만 이 기록만큼은 남길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양심과 체념 사이에서 나는 아주 작지만 또렷한 선택을 했습니다. 돌아오는 길 햇살이 눈을 찌를 듯 강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고개를 들고 걸었습니다. 이건 내일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온 방식에 대한 이야기니까. 나는 5,000원짜리 인생이 아닙니다. 그 말은 마치 오랜 시간 꾹 눌러 참고 있었던 숨을 한꺼번에 내뱉는 것 같았습니다. 카메라 앞에서도 떨지 않았고 눈은 정면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제 나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소민은 자료를 정리하고 정리했습니다. 박 사장이 연금보험을 임의로 끊었던 시점, 그때 근무하던 기사들 명단, 급여 명세서와 불일치 않은 국세청 신고 내역 모두 하나하나 항목으로 나눠 엮었습니다. 그 아이는 말했습니다. 이건 고발이 아니라 정리를 위한 일이라고. 불의에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삶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언가를 되돌릴 수는 없다는 걸 알았지만 그렇다고 이대로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후 나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민원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서류 봉투를 손에 든 채 한참을 문 앞에서 머뭇거렸지만 결국 손잡이를 잡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창구에 앉은 직원은 내 사연을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말이 끝났을 무렵 소민이 준비해준 서류를 건넸습니다. 정확한 날짜, 회사명, 피해자 명단, 그리고 연금 누락 내역. 고발장은 흰 종이 위에 꾹 눌러 쓴 내 인생이었습니다. 언제부턴가 글씨를 쓰는 손이 떨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건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용기가 아니라 내가 나를 잃지 않기 위한 다짐이었습니다. 며칠 뒤 소민이 내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SNS에 이 일을 올려도 되겠냐고.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았고 이제 누군가는 들어줬으면 했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는 짧은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을 올렸습니다. 내가 손에 고발장을 들고 서 있는 모습, 밝지도 어둡지도 않은 표정의 사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핸드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댓글이 수백 개, 공감 표시가 빠르게 늘어났고 기자라는 사람의 메시지도 도착했습니다. 소민은 공중파 인터뷰를 제안했습니다. 정식 방송은 아니고 뉴스 속 인터뷰 코너라고 했습니다. 나는 한사코 고개를 저었지만 점례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지금 안 하면 아무도 우릴 기억하지 못한다고. 그 말을 듣고 나는 결국 수락했습니다. 촬영 날 방송국 스튜디오의 조명은 생각보다 따뜻했습니다. 마이크를 단 가슴팍이 조이고 카메라 앞에 앉는 의자가 낯설었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기자는 조심스레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시간 동안 무엇이 가장 억울하셨냐고. 나는 조금 뜸을 들이다 짧게 말했습니다. 나는 5,000원짜리 인생이 아닙니다. 땀으로 살아온 40년입니다. 누군가는 숫자만 보고 있겠지만 나는 매일 두 손으로 하루를 끌어안고 살았다고요. 그 말이 나가자 인터뷰는 끝났습니다. 긴 박수도 없었고 화려한 자막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방송이 나간 다음 날 우리 마을 회관 앞엔 낯선 얼굴들이 찾아왔습니다. 연락을 못한 동기라는 분, 비슷한 사연을 가진 다른 지역 어르신들, 그리고 말없이 앉아있던
젊은이들까지 누군가 내 어깨를 두드리며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말은 어떤 무기보다 오래 남는다는 걸. 내가 사는 동안 그 한마디는 꼭 하고 가야겠다 싶었어. 그 말이 나오기까지 나는 수십 년을 참았고 수많은 밤을 꾹 눌러 담으며 견뎠다. 이제 와서 누가 나를 고소한다 해도 나는 더는 고개 숙이지 않을 참이었다. 인터뷰가 나간 바로 다음 날 박 사장 쪽에서 연락이 왔다. 명예훼손으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며 내게 직접 전한 건 아니었지만 기자 통해 전해들은 말은 충분히 날카로웠다. 그 사람이 그렇게 나올 줄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다. 소민은 화가 난 얼굴로 기사를 다시 확인하고 법조인들에게 자문을 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점례가 회관에서 혼자 앉아있던 날, 내 옆에 와 앉아 조용히 물었다. 무섭지 않느냐고. 왜 굳이 그런 일을 하느냐고.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내가 사는 동안 그 한마디는 꼭 하고 가야겠다 싶었어. 누가 나 대신 말해주지도 않았고 이걸 그냥 안고만 살다 가기엔 너무 억울해서. 점례는 눈을 감고 내 손을 꼭 잡아줬다. 그 손길이 마치 오래된 기도의 한 구절 같았다. 며칠 뒤 기자회견이 잡혔다. 처음엔 작게 우리 마을 회관에서 하려던 걸 SNS를 통해 전국 각지에서 비슷한 사연이 쏟아지며 규모가 커지기 시작했다. 지역 방송국이 움직였고 결국 중앙 언론에서도 우리 이야기를 따라오기 시작했다. 나는 다시 무대에 섰다. 이젠 낯선 자리가 아니었다. 몇 번이고 손바닥이 땀에 젖었지만 나는 마이크를 꽉 잡고 서 있었다. 그날 기자회견엔 나 혼자만 서 있지 않았다. 내 옆엔 소민이 있었고 뒤엔 5,000원 클럽 어르신들이 각자의 이름이 적힌 명찰을 달고 서 있었다. 나는 차분히 말문을 열었다. 어떤 인생도 5,000원으로 줄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일하고 참고 살아냈습니다. 기록이 없다고 그 시간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고 카메라 셔터 소리가 울렸다. 그리고 기자 한 명이 물었다. 이제 뭘 바라는가?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무언가를 바라는 게 아니라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고개 숙이고 있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이 닿았던 걸까? 며칠 후 정부가 움직였다. 과거 납부 사각지대 노인들을 위한 한시적 조사와 보상 계획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구체적 절차는 시간이 걸릴 테지만 적어도 처음이라는 단어가 붙었다는 사실이 나는 믿기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회관 게시판에 붙은 신문 기사를 천천히 읽었다. 내 이름은 없었다. 하지만 우리 이야기의 흔적은 분명히 거기 있었다. 나는 그제야 처음으로 마음이 놓였다. 이제는 내가 말을 했고 누군가는 들었다. 그리고 그 말이 누군가의 인생을 다시 세우는데 작은 벽돌 하나가 되었기를 바랄 뿐이었다. 오늘은 나도 기념일이다. 내 인생 스스로 꺼내본 날이니까. 그 말은 내게도 처음이었고 소민에게도 예상치 못한 웃음으로 다가왔다. 그날 우리는 아무 말 없이 함께 앉아 햇살을 마셨다. 그 후 큰 변화는 없었다. 고발이 있었고 기자회견이 있었고 뉴스에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내가 보낸 고발장이 한 단락 안에서 참고 사례로 소개됐다는 얘기를 소민이 조용히 전해줬다. 그리고 몇 달 후 내 통장에 찍힌 연금 액수가 6만 원 정도 올랐다. 누군가는 그게 무슨 의미냐고 했지만 나는 그 숫자보다 그 숫자가 존재하게 된 이유가 더 중요하다고 느꼈다. 나는 더 이상 통장 잔액으로 내 인생을 가늠하지 않았다. 언제부터였는지
받는 날이 오더라도 그 앞에서 한숨을 쉬지 않게 됐다. 5,000원 클럽은 여전히 있었다. 모임은 매주 이어졌고 어느새 노인들뿐 아니라 청년들도 한두 명씩 자리에 앉기 시작했다. 노동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했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배우고 싶다고 말했다. 그 말이 우리를 울컥하게 만들었다. 우리는 평생 아무도 관심 갖지 않던 이야기를 혼자 곱씹으며 살아왔기 때문이다. 점례는 요즘 노트북을 배운다며 회관에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러 다닌다. 나는 여전히 새벽 산책을 나가지만 이젠 길에서 마주치는 사람들과 짧은 인사도 나눌 수 있게 됐다. 무엇보다 동네 어르신들 얼굴이 달라졌다. 예전엔 연금날이면 서로 금액을 조심스럽게 물었고 누가 많이 받았다는 소문엔 괜히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지금은 서로 그 숫자에 기대지 않는다. 내가 살아온 시간이 그 자체로 의미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소민이 조심스럽게 내게 찾아왔다. 손에는 작은 봉투 하나, 그리고 얼굴엔 어색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결혼 소식을 전하러 왔다며 그 아이는 무릎을 맞대고 앉았다. 신랑은 같은 대학에서 사회복지를 공부했던 친구이고 지금은 함께 지역단체를 꾸리고 있다고 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 아이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이 아이가 내게 준 시간과 마음이 결국 내 인생을 바꾸었다는 걸 어떻게 말로 다 할 수 있을까? 그 아이가 돌아서려던 순간 나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오늘은 나도 기념일이다. 내 인생 스스로 꺼내본 날이니까. 이제는 누구 앞에서도 숫자 대신 내 이름을 꺼내어 말할 수 있게 됐다고. 소미는 그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고 나는 괜히 웃으며 에이, 결혼 소식 듣고 울면 안 된다고 농을 건넸다. 세상은 여전히 복잡하고 쉽게 바뀌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안다. 말하지 않으면 그 어떤 진실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이제 나는 내가 살아온 시간을 두 손으로 꺼내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여든 가까운 삶은 충분히 의미 있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5,000원짜리 인생이 아닙니다. 땀으로 살아온 40년입니다. 이제 더는 숫자가 사람을 평가하는 시대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삶도 그 자체로 충분히 존중받아야 하니까요.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목소리를 더해주세요.